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형사사건 변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 내가 형사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게 되거든요. 형사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형사 고소를 당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형사 고소 당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전화 오거나 문자 같은 걸로 오지 않을까요? 제가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민사소송에서는 고소를 당하면은 소장 부본이라는 거를 집으로 보내주는데 형사 고소에서는 고소를 당했다고 고지해주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언제 고소당한 걸 알 수 있냐면 내 조사 순서가 됐을 때 출석 요구를 받고 그때 이제 내가 고소당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고소인이 나를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가 관할이 없는 경찰서일 때 지금 당신의 집 근처로 사건을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받을 때 내가 형사고소 당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이첩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피해자 조사 순서가 됐을 때 고소당한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피해자 조사는 그럼 언제 하느냐?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은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 참고인들 조사할 게 있으면 참고인 조사하고 피해자 조사는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야 나는 내가 고소당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초반에 하는 게 아니고 네. 거의 끝날 때쯤에 알려줘요. 그렇죠. 근데 경찰 조사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보통 고소를 당하고 내가 연락을 받는 건 뭐 빨라도 한 달 후, 보통은 한 두세 달 후에 연락을 받게 되죠. 그러면 내가 형사 고소당한 걸 알게 됐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고소장을 확인을 해야 돼요. 민사소송에서는 고소당하면은 소장 부본을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형사사건에서는 지금 조사받으러 오세요라는 출석 요구를 할 뿐이지 고소장을 보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소당했다는 걸 알고 해야 될 거 첫 번째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 통해서 열람 등사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사건이 있는 경찰서 1층 민원실에 가서 뭐 한 장짜리 청구서를 작성을 해도 되고 이게 좀 번거롭다 하면은 온라인에 네이버에 정보공개 청구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서 내가 고소장을 열람 등사 받아 봐야만 내가 어떠한 사실로 고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바로 되지는 않고요. 빨리 되면은 한 2, 3일 만에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1, 2주 정도 걸려요. 형사고소 당했을 때 해야 될 두 번째가 조사 일정을 바로 잡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경찰에 전화 왔을 때는 뭐 내일 나오세요, 3일 후에 나오세요 이렇게 조사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데 그때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은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걸로 고소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뭐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든 법리 진술이든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죄명만 알고 가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 연락이 오면은 바로 언제 가겠습니다 라고 확답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한번 확답을 해버리면 다시 뭐 조사 일정을 미루려고 해도 조사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해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사 일정 자체를 확답을 줘서 뭐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며칠이나 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작정 많이 밀 수는 없고 왜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청구는 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경찰한테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니까 한 1,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한 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는 시간을 달라라고 하시면 이 정도는 대부분 미뤄줘요. 형사고소 당했을 때 이제 해야 될 세 번째는 그 조사 전에 내가 뭐라고 조사를 받아야 될지 준비를 당연히 해야 돼요.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사실 사전에 의견서가 제출될 필요가 없어요. 사전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고 그냥 뭐 자백하는 조사를 받고 나중에 양형 자료 제출하더라도 충분한데 내가 만약에 부인하는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보통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즉석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변 적고 이렇게 진행 안 되거든요. 실무에서는 내가 뭐를 물어볼지 그리고 그러면 이 피의자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도 미리 조서에 정리를 해놔요. 우리가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우리 조사 전까지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고소인이 고소장에서 제출한 증거들 이것만 가지고 미리 조사 내용을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론을 할 내용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준비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지고 번복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사건에 따라서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오히려 사건이 좀 어려워지게 만드는 유형의 사건도 있기는 한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사전에 의견서 제출을 하고요. 변호사님마다 변론하는 스타일은 다 달라서 사전에 의견서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조사 이후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떤 변론이 더 잘 됐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아는 사건의 한 95% 정도는 미리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고소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소당했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무죄율이나 혐의 없음 처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또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내 잘못한 걸 넘어서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인 조력 받아서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경찰 조사 갈 때 팁이나 검찰 조사에서의 팁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형사사건 겪는 사람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다 경찰에서 한 번 이상은 조사를 받아서 이 경찰 조사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경찰 조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모든 사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고소장 확인이에요. 이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겠죠. 그래서 고소장을 확인을 무조건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내가 이거 자백하고 양형 변론을 할 사안인지 아니면은 부인을 할 사안인지 명확하게 정하고 조사 첫 번째부터 그 취지에 맞게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뭘로 고소당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소장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찰한테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받으면은 이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확인할 시간을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 조사 일정을 잡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저 이미 조사 일정을 잡아버렸어요. 근데 고소장 확인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조사 일정을 미루시면 돼요. 조사 일정을 이게 빨리 잡는 경우는 보통 경찰이 전화하자마자 뭐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한 2, 3일 후에서 일주일 후로 바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고소장 확인을 못한 상태다 그러면은 다시 담당 수사관한테 전화를 하세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도 받으려고 하니 한 2, 3주 정도 미뤄주세요 라고 하시면 2, 3주 정도는 수사관이 미뤄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뤄야 되는 거고. 제 지인 중에 네. 얼마 전에 사기당해서 네. 고소를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네. 없어도 됐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행이 좀 필요한지?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 이거 의뢰인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죠. 변호사 동행. 가장 기본은요. 동행하면은 당연히 도움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간단한 사건이고 내가 자백하는 사건이다. 뭐 상대방이랑 합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굳이 변호사가 동행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변호사가 동행을 해서 좀 양형상 좋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안이면 동행이 도움은 무조건 되겠지만 안 하더라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범행을 부인하는 사안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동석을 해야 내가 진술을 할 때 잘못된 진술을 이제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 동행을 꼭 해야 되는 종류의 사건이 있어요. 변호사 동석이 필수인 사건이 있는데 고소 사실 정확히 모를 때예요. 제가 아까 전에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고소장이 예쁘게 써 있겠지만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고소장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경우에는 고소장만 봐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피의 사실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지 확인을 못 해요. 뭐로 조사받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 부인하려고 조사를 가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때 동석을 해야 구체적으로 지금 입건된 사실이 무엇이고 피의 사실이 무엇인지 추측을 할 수 있고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상 증거가 있는 사건들 이거는 조사 받으러 갈 때 변호사 동행을 해야 돼요. 이 CCTV나 영상을 자기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만 제출을 했거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CCTV나 영상 같은 경우에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조사받을 때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이 소중한 기회를 변호사랑 같이 가서 같이 확인을 해야 어디까지 입증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증거고 이 CCTV로 확인되는 게 무엇인지를 변호사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경찰이 무슨 자료 가지고 있고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제가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당연히 보여주지 않아요. 상대방 진술도 알 수 없고 이 자료는 나중에 재판 단계에 가면 전부 볼 수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못 보니까 경찰 조사 때는 이걸 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자료가 있을지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오늘은 제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탑
3에 있는 건데요.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에도 정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이런 거는 조금만 검색해 보더라도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경찰 조사 진행되는 거를 전반적인 거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조사 받을 때 여러 번 조사를 받는 일은 잘 없어요.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번의 조사가 내가 수사기관이 얘기하는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한 번의 조사 때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조사 대응 요령은 사실 어떤 사건이나 같아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부연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명료하게 대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점들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거랑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조사 처음에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거든요. 왜냐면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피해자로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란 걸 고지를 안 해요. 내가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피의자성 참고인인 경우에 고지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진술 거부 네. 진짜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나요? 가서 가만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뭐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게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을 해서 진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이나 아니면 제3자의 뭐 증언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진술을 아예 거부한다는 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 자백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말은 하지 않지만 자백하고 있다는 심증을 수사기관한테 심어주는 거죠. 그 두 번째 생각하실 거는, 이거는 어떤 조사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조사 중간에 침묵의 시간이 찾아와요.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무서워요. 왜냐면은 그 조사를 받을 때 조사실에서, 조그만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거나 우리가 막 형사 나오는 영화에서 보듯이 뭐 수사관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받거나 하게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 조사 받아도 되게 긴장되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죠. 그 정적의 시간이 굉장히 자주 찾아오는데,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한 말을 경찰이 조서로 그냥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즉석에서 그냥 속기사처럼 다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이 조서의 취지에 맞게 적어야 되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경찰이 왜 가만히 있고 그렇게 컴퓨터만 노려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말실수를 꼭 해요. 내가 이전에 답변을 했던 게 뭔가 잘못 답변을 해서 경찰이 지금 나한테 질문을 안 하고 이 정적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구나 해서 그 시간에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그르치거든요. 하면은 안 되는 말을 하거나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쫄지 말고 네.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질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꼭 체크해야 되는 3번째는요. 그 마지막에 조서를 검토를 할 때 내가 수정사항을 얼마나 반영을 시켜야 하는가예요. 마지막에 다 출력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보여주고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할게요 하는데, 수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서 자체를 아예 새로 뽑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조서에 자필로 다시 기재를 하는 거예요. 뭐 삭가 처리를 해서 정정을 하든지 아니면 삭을 하든지 가를 해서 수정을 하는 건데, 내가 했던 말이 조금 취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수사관이 싫어하더라도 이 부분은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반드시 꼭 수정해야 되는지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서가 기소하고자 만든 조서인지 혐의 없음 처분하고자 만든 조서인지 눈에 딱 보이거든요. 부인 조서랑 자백 조서라고 부르는데, 수사관이 거기에 맞춰서 조서를 정리를 해요. 나는 부인하는 사안인데 이 조서는 내 말을 다 적어준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법리상으로는 자백 조서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수정을 해야 돼요.
많은 영상들에서 변호사를 꼭 데리고 가라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변호사 동석이 필요한 사건이 있고 동석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사건이고 자백하는 사건이고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동석을 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을 거거든요. 일부 사건들은 변호사 동석을 해야 돼요. 그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진술은 되게 민감한데 그 취지를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경찰 조사 시에만 열람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CCTV 같은 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 복사가 안 되거든요. 수사 단계에서. 그러면 변호사가 같이 조사를 가서 그 CCTV를 변호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증거 자료들을 못 보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부인하는 사건인데 내가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조사 방향이 많이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변호사 동석이 필요하고요. 자백하는 사건, 뭐 간단한 사건 이런 거는 뭐 변호사 동석이 꼭 필수인 거는 아니에요. 물론 변호사 동석하면은 동석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의뢰인의 내 심리적인 안정상 나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변호사가 같이 있어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뭐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셔도 되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